하얀 소복을 입은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장례식 사흘째 되던 날, 저는 어머니가 평생을 자식처럼 아끼던 그 낡은 된장 뚝배기를 정리하려 주방에 섰습니다. 30년 세월, 저에게는 지독한 시집살이의 상징이자 어머니의 고집불통 성격을 그대로 닮아 까맣게 타버린 그 뚝배기. 저는 그것을 보자마자 울컥하는 마음에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말았습니다. 산산조각이 난 뚝배기 파편들. 그런데 그 검게 그을린 조각들 사이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비닐에 겹겹이 쌓인 낡은 종이 뭉치와 통장 하나였습니다.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비닐을 벗겨낸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통장 첫 페이지에는 투박하고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쁜 시어머니 밑에서 고생만 한 내 새끼, 정이야. 이건 네 몫이다. 평생 저만 보면 밥이 질다, 국이 짜다 타박만 하시던 분. 너 같은 게 우리 집에 들어와서 집안 망조가 들었다며 비수를 꽂던 그 모진 입술로 어머니는 밤마다 이 뚝배기를 닦으며 무슨 생각을 하셨던 걸까요? 치매에 걸려 정신이 혼미한 와중에도 왜 그토록 이 뚝배기를 가슴에 품고 놓지 않으셨는지, 왜 죽기 직전까지 저를 그토록 미워하는 척 연기하셔야만 했는지, 이제야 밝혀지는 그 지독하고도 시린 비밀. 30년 고부 전쟁 뒤에 숨겨진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했던 어머니의 피눈물 섞인 고백을 시작하려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여러분은 아마 댁에 있는 낡은 냄비 하나도 그냥 지나치지 못하실 겁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더 감동적인 사연을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세월이 약이라고. 하지만 어떤 기억은 세월이 흐를수록 약이 아니라 독이 되어 가슴속 깊은 곳에 응어리집니다. 저에게는 그 낡은 뚝배기가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30년 전 제가 그 집에 처음 발을 들였던 날을 기억합니다. 고운 새색시 한복을 입고 시어머니 되실 분 앞에 엎드려 절을 올리던 그날 말입니다. 친정엄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죠. 정이야, 시어머니는 제2의 어머니다. 네가 정성을 다하면 돌부처도 돌아앉으시는 법이야.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바라보던 시어머니, 박 여사님의 눈빛은 돌부처보다 차가웠습니다. 인사 대접으로 내놓은 차가 식기도 전에 어머니는 첫마디를 뱉으셨죠. 손마디가 보아하니 일개나 하게 생겼구나. 우리 집안 살림 맡으려면 마음 단단히 먹어야 할 게다. 환영의 말도 고생했다는 덕담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제 앞에 펼쳐질 가시밭길에 대한 예고장과도 같았습니다. 결혼식 올리고 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어머니는 새벽 5시부터 저를 주방으로 불러내셨습니다. 오늘부터 아침차는 네가 맡아라. 우리 집은 된장찌개 하나만 맛이 좋아도 열 반찬 안 부러워하는 집이다. 한번 끓여내봐라.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친정에서 배운 대로 멸치 대가리를 따서 육수를 내고 정성껏 빚은 된장을 풀었습니다. 보글보글 찌개가 끓어오르고 구수한 냄새가 주방을 채울 때쯤 제 마음 한구석엔 작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 정도면 어머니도 좋아하시겠지? 식탁에 앉은 어머니는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한 입 드셨습니다. 그리고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대로 숟가락을 내려놓으셨죠. 이게 사람이 먹는 것이냐, 아니면 맹물에 흙을 푼 것이냐? 어머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주방을 가득 채운 된장 냄새보다 더 진하게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다시 끓여라. 못 끓이겠으면
저 마당 구석에 있는 낡은 뚝배기에 담긴 시된장이라도 제대로 써보든가. 어디서 이런 잡된장을 들고 와서. 그날 아침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가 식사를 마칠 때까지 주방 구석에서 끓어 넘치는 된장찌개만 바라보며 소리 없는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남편요? 남편은 그저 제 눈을 피하며 묵묵히 밥만 입에 넣더군요. 그게 제 시집살이의 서막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유독 주방 한 구석, 반질반질하게 길들여진 작은 뚝배기 하나에 집착하셨습니다. 다른 그릇은 제가 설거지하게 두셔도 그 뚝배기만큼은 당신께서 직접 씻고 수건으로 닦아 아랫목 옆에 두셨습니다. 어느 날 제가 실수로 그 뚝배기를 옮기려 손을 댔을 때였습니다. 어머니는 비명을 지르며 제 손등을 매섭게 내리치셨습니다. 어디라고 손을 대? 이건 내 목숨줄이다. 내가 감히 건드릴 물건이 아니란 말이다. 손등이 붉게 부어오른 것보다 저를 마치 벌레 보듯 쳐다보는 그 눈빛이 더 아팠습니다. 도대체 저 뚝배기에 무엇이 들었길래 금덩이라도 숨겨두신 걸까? 동네 사람들은 말하더군요. 박 여사가 젊은 시절 혼자 몸으로 아들 둘을 키우며 식당 일을 할 때 그 뚝배기 하나로 자식들을 공부시켰다고요. 하지만 저에게 그 뚝배기는 그저 저를 미워하고 핍박하기 위한 도구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찌개가 조금만 맛이 없어도 네 친정에서는 이렇게 가르치더냐며 제 부모님까지 들먹이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다짐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날 저 뚝배기부터 제일 먼저 깨버리리라. 세월은 야속하게 흘러 10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고 시어머니는 이제 머리에 서리가 내려앉은 노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약한 성미만큼은 늙지도 않더군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식사 준비를 하던 중 어머니가 주방으로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평소와 달랐습니다. 눈빛이 초점이 없고 멍하니 저를 바라보시더니 툭 던지시는 한마디. 아줌마, 우리 정이 어디 갔소? 우리 착한 며느리 정이 못 봤소?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저를 그토록 괴롭히던 어머니가 저를 앞에 두고 정의를 찾으시는 겁니다. 그것도 평생 한 번도 불러주지 않았던 착한 며느리라는 수식어를 붙여서 말이죠. 어머니의 손에는 여느 때처럼 그 낡은 뚝배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된장이 아니라 길가에서 주워온 듯한 마른 낙엽들만 가득했습니다. 어머니의 정신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알츠하이머. 의사의 진단명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정신을 놓으실 때마다 어머니는 그 뚝배기를 품에 안고 중얼거리셨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모질어야 네가 산다. 정이야, 내가 나쁜 년이 되어야 네가 복을 받지. 그게 무슨 뜻이었을까요? 나를 죽도록 미워하던 그 독설들이 정말로 저를 위한 것이었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그저 노망난 노인의 헛소리에 불과한 것일까요? 깨진 정신의 조각 사이로 보이기 시작한 어머니의 낯선 모습, 그리고 그 낡은 뚝배기 속에 숨겨진 30년의 비밀. 이제 그 기막힌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사람의 정신이 무너진다는 건 마치 오래된 성벽이 모래바람에 조금씩 깎여나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잊어버리거나 방금 드신 약 봉지를 다시 뜯으시는 정도였죠. 하지만 어머니의 기억의 퇴행은 유독 저를 향한 칼날만은 무디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칼날은 더 날카롭게 갈려 저를 향했습니다. 너 내 돈 훔쳤지? 그 뚝배기 옆에 둔 10,000원짜리 3장. 네가 가져갔지?
정신이 맑으실 때도 저를 의심하던 분이었지만 병이 시작되자 그 의심은 확신이 되었고 확신은 저주가 되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평생을 어머니 입맛 맞추려 주방에서 살았고 어머니 병원비 대느라 제 옷 한 벌 제대로 못 사 입었는데 돌아오는 건 도둑년이라는 낙인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거실 한복판에 대변을 보시고는 제 얼굴에 그것을 문지르려 하셨습니다. 이게 다 내년이 나를 독살하려고 음식에 독을 타서 그래. 나쁜 년, 여우 같은 년. 그날 저는 화장실 문을 잠그고 엉엉 울었습니다. 씻어도 씻어도 냄새가 가시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모진 소리를 퍼붓고 돌아서서 잠드신 어머니의 머리맡엔 여전히 그 낡은 뚝배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이 모두 잠든 고요한 새벽, 주방 쪽에서 기이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걱, 서걱, 슥. 마치 무언가 딱딱한 것으로 돌을 긁는 듯한 소름 끼치는 소리. 저는 도둑이라도 든 줄 알고 몽둥이를 들고 살금살금 거실로 나갔습니다. 주방 불은 꺼져 있었고 달빛만이 창가에 비치고 있었죠. 그 푸르스름한 달빛 아래 시어머니가 쪼그리고 앉아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그 낡은 뚝배기를 앞에 두고 숟가락으로 뚝배기 바닥을 미친 듯이 긁고 계셨습니다. 내용물도 없는 빈 뚝배기를 말입니다. 어머니, 이 밤에 여기서 뭐 하세요? 제 목소리에 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달빛에 비친 어머니의 눈은 초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입가에 손가락을 갖다 대며 낮게 속삭이셨습니다. 쉿! 정희야, 조용히 해라. 지금 닦아야 한다. 그래야 때가 타지 않지. 우리 정혜 시집 갈 때 이 뚝배기 깨끗하게 해서 줘야 한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금 저를 괴롭히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마치 제가 아주 어린 시절 알고 지냈던 다정한 누군가처럼 저를 바라보고 계셨거든요. 하지만 그 순간도 잠시 어머니는 다시 눈을 부라리며 저를 밀치셨습니다. 누구야? 내 뚝배기 훔치러 온 도둑년이지? 저리 가. 죽여버릴 거야. 그날 이후 저는 어머니가 잠든 틈을 타 몰래 그 뚝배기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들었길래 밤마다 저러시는 걸까? 낮 동안 어머니가 노인정에 가신 사이 실제로는 길을 잃으실까봐 대문 밖에서만 서성이시던 때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랫목 이불 밑에 숨겨진 뚝배기를 꺼냈습니다. 묵직했습니다. 일반적인 뚝배기보다 훨씬 무거웠죠. 안을 들여다보니 겉보기엔 그저 새카맣게 탄 된장 찌꺼기가 눌어붙은 평범한 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숟가락으로 바닥을 살짝 긁어보니 소리가 달랐습니다. 깡깡. 돌그릇 소리가 아니라 무언가 금속이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 저는 조심스럽게 눌어붙은 된장 조각들을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서 저는 믿을 수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뚝배기 안쪽 바닥면이 이중으로 되어 있었던 겁니다. 정교하게 깎인 나무판 하나가 바닥에 덧대어져 있었고 그 틈새로 삐져나온 것은 아주 낡고 빛바랜 붉은색 비단 조각이었습니다. 그 순간 밖에서 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 뚝배기를 다시 이불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어머니가 숨기고 있는 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어머니는 유독 평소보다 더 정정해 보이셨습니다. 아니, 무서울 정도로 차분하셨죠. 제가 찌개를 내어오자 어머니는 갑자기 숟가락을 내려놓고 제 손목을 꽉 잡으셨습니다. 너, 내 방 들어갔었지? 그 노령의 몸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제 손목이 으스러질 듯 아팠습니다. 아니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거짓말 마라. 뚝배기 위치가 바뀌었어. 1mm도 안 틀리고 내가 둔 곳인데 내년 손때가 묻었단 말이야. 어머니는 밥상을 뒤엎으셨습니다. 사방으로 찌개 국물이 튀고 남편은 비명을 지르며 어머니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미친 사람처럼 제 머리채를 잡으려 휘두르며 소리치셨습니다. 그건 건드리면 안 돼. 그건 내 시아버지 목숨값이고 내년이 평생 갚아도 못 갚을 내 피눈물이야. 그거 꺼내는 날 나는 죽고 너도 죽는 거다. 시아버지의 목숨값이라니요? 시아버지는 저를 보기도 전에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그 뚝배기가 왜 시아버지의 목숨값이라는 걸까요? 그날 밤 어머니는 밤새도록 주방에서 흐느끼셨습니다. 짐승의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어린아이의 자지러지는 울음 같기도 한 그 소리. 저는 거실 구석에 숨어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뚝배기 바닥에서 그 붉은 비단 조각을 꺼내 입을 맞추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지 말았어야 할 것을 보고 말았습니다. 비단 조각 안에서 나온 것은 아주 낡고 때 묻은 하지만 한눈에도 귀해 보이는 황금 열쇠였습니다. 가난해서 쌀 한 톨 아끼려 제 자식들 구멍난 양말까지 꿰매 신기던 그 노인이 왜 그런 보물을 뚝배기 밑바닥에 숨기고 30년을 버텨온 것일까요? 그리고 왜 저에게는 그토록 잔인한 말들을 쏟아부으며 그 비밀을 지키려 하시는 걸까요? 이제 이야기는 어머니의 젊은 시절, 그 가난했던 시절의 끔찍한 기억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기억이란 참으로 잔인한 것입니다. 지우고 싶은 상처는 문신처럼 선명하게 남고 꼭 붙들고 싶은 행복은 모래알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니까요. 어머니의 병세는 이제 툭 터진 강물처럼 걷잡을 수 없이 밀려왔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저를 도둑으로 몰다가 악기로 몰다가 급기야는 저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보기 시작하셨습니다. 엄마, 나 배고파. 밥 줘. 어느 날 오후 거실 소파에 앉아 꾸벅꾸벅 졸던 저를 깨운 건 어머니의 가녀린 목소리였습니다. 뒤를 돌아본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저를 잡아먹을 듯 노려보던 그 서슬 퍼런 눈빛은 어디 가고 거기엔 17살 먹은 어린아이의 눈망울을 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앞치마 자락을 꼭 붙들고 어린애처럼 칭얼거렸습니다. 엄마, 왜 이제 왔어? 나 무서웠어. 아버지가 자꾸 그 뚝배기 가지고 나가려고 해. 그거 팔면 우리 이제 어떡해?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의 시간은 이제 당신이 가장 두려워했던 어린 시절의 어느 지점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어머니의 그 마른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래, 엄마 여기 있다. 무서워하지 마라. 그 말을 내뱉는 순간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평생 저를 옥죄던 시어머니가 제 품 안에서 떨고 있는 작은 생명체가 된 그 기묘한 역설. 그것이 비극의 서막인 줄도 모르고 저는 그저 그 평화로운 오해를 이어갔습니다. 어머니를 씻기고 입히는 일은 갓난아기를 돌보는 것보다 몇 배는 더 고되었습니다. 하지만 희한하게도 마음은 예전보다 편했습니다. 독설이 사라진 주방에는 어머니의 콧노래가 흘렀고 저는 처음으로 어머니와 마주 앉아 웃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기억 속 아버지라는 존재가 등장할 때마다 발작이 시작되었죠. 안 돼. 아버지가 오신다. 정희야, 빨리 숨겨. 그 뚝배기 밑에 열쇠, 아버지가 보면 다 술 사 먹는단 말이야.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안방 구석으로 끌고 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그토록 뚝배기와 열쇠에 집착했던 건
단순히 욕심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그것은 어린 시절부터 지독한 가난과 폭력적인 아버지로부터 지켜내야만 했던 어머니 가족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생존줄이었던 겁니다. 엄마, 그 열쇠가 뭐야?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해?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어머니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제 귀에 입을 맞추고 속삭였습니다. 그거 우리 할아버지가 나라에 큰 공을 세워서 받은 거라고 했어. 아버지는 모르는 땅 문서가 있는 열쇠야. 그거 있어야 우리 정희 시집 갈 때 큰 소리치고 살지. 내가 이거 지키느라 얼마나 매를 맞았는데. 어머니는 제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기억 속 엄마에게 미래의 며느리인 제 걱정을 털어놓고 계셨던 겁니다. 30년 동안 저를 구박하던 그 입술로 무의식 깊은 곳에서는 저를 위한 땅 문서와 열쇠를 지키고 계셨다니 제 눈에선 걷잡을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화롭던 오후 남편이 퇴근해 돌아왔을 때 일이 터졌습니다. 남편을 본 어머니는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주방 가위로 남편을 겨누셨습니다. 이 도둑놈, 내 남편인 척하면서 그 열쇠 뺏으러 왔지? 내 아들은 벌써 굶어 죽었어. 너 같은 놈은 우리 집에 못 들어와. 자신의 아들조차 알아보지 못하고 원수로 여기는 어머니. 남편은 충격에 휩싸여 멍하니 서 있었고 저는 어머니를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광기에 휩싸인 노인의 힘은 장정보다도 셌습니다. 결국 신랑이 끝에 식탁 위에 있던 그 뚝배기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텅! 다행히 깨지지는 않았지만 뚝배기 바닥면에 나무판이 어긋나며 그 안의 비밀 공간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남편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희야, 저게 뭐야? 뚝배기 밑에 웬 주머니가 있어? 저는 당황했습니다. 아직은 그 비밀을 남편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그토록 숨기려 했던 당신의 피눈물이 섞인 그 열쇠를 남편이 알게 되면 왠지 그 숭고한 비밀이 훼손될 것만 같았습니다. 소란이 가라앉고 밤이 깊었을 때 기적처럼 어머니의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치매 환자들에게 가끔 찾아온다는 선망 뒤의 명료한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초점 없는 눈으로 천장을 보시더니 제 손을 꼭 쥐셨습니다. 정희야, 나 아까 헛소리 많이 했지? 어머니의 목소리는 다시 예전의 그 차갑고 단호한 톤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담긴 온도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어머니, 기억나세요? 그래, 다 기억난다. 내가 너를 엄마라고 불렀다지. 참으로 못난 시어머니를 뒀구나 네가. 어머니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제 얼굴을 어루만지셨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어머니의 손길은 거칠고 갈라져 있었지만 세상 그 어떤 비단보다 따뜻했습니다. 얘야, 기억의 유통기한이 다 된 것 같다. 내 머릿속 전구가 하나둘씩 꺼지고 있어. 불이 다 꺼지기 전에 너한테 이 말은 꼭 해야겠다. 내가 너한테 모질게 군 거. 그거 원망하지 마라. 그래야 내가 독해져서 나 죽고 난 뒤에도 이 험한 세상 네 자식들 지키고 살 거 아니냐? 나처럼 비겁하게 숨기만 하면 안 되니까. 그것은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만의 방식대로 전하는 마지막 교육이자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다시 깊은 잠에 드셨습니다. 그것이 어머니와 나눈 마지막 온전한 대화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다시 밥 줘. 라고 소리치는 어린아이가 되어 있었고 제 손에는 어머니가 잠결에 제 품에 밀어넣은 그 낡은 주머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주머니 안에는 황금 열쇠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낡은 종이 한 장이 접혀 있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펼쳤습니다. 거기엔 어머니의 젊은 시절 사진과 함께
제가 평생 알지 못했던 경악할 만한 사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희야, 사실 너는 종이의 첫 문장을 읽는 순간 제 심장은 멎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고부 관계를 넘어선 우리 가문의 뿌리를 뒤흔드는 거대한 진실이었습니다. 과연 그 종이에는 어떤 비밀이 적혀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어머니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나라의 공이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떨리는 손으로 펼쳐든 낡은 종이. 그곳엔 제가 평생 믿어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희야, 사실 너는 내 죽은 친구의 딸이자 내가 가슴으로 낳은 내 딸이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시어머니라고 믿고 때로는 증오하고 때로는 원망하며 30년을 모셔온 이분이 사실은 제 친어머니의 절친한 친구였다니요. 종이 밑에는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시어머니 박 여사님이 한 아기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 옆에는 제 친어머니로 짐작되는 여인이 수줍게 서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더 기가 막힌 사연이 적혀 있었습니다. 전쟁통에 부모를 잃은 저를 박 여사님이 자신의 아들과 남매처럼 키우겠노라 맹세하며 거두었다는 기록. 하지만 세상의 눈은 차가웠습니다. 성 씨가 다른 여자아이를 키우는 것은 당시로선 구설에 오르기 딱 좋은 일이었죠. 결국 어머니는 결심하셨던 겁니다. 저를 완벽한 나무로 위장시켜 키운 뒤 자신의 아들과 결혼시켜 영원히 곁에 두기로 말입니다. 30년 전 제가 이 집에 며느리로 들어오던 날 어머니가 지으셨던 그 서늘한 표정. 그것은 미움이 아니라 이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가야 한다는 처절한 결심의 가면이었습니다. 비밀을 알고 나니 모든 의문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어머니는 저에게만 그토록 혹독하셨는지, 왜 사소한 잘못에도 동네가 떠나가라 호통을 치셨는지 말입니다. 어머니는 알고 계셨던 겁니다. 당신이 저를 조금이라도 아끼는 기색을 보이면 시샘 많은 친척들과 주변 사람들이 저를 근본 없는 아이라며 손가락질할 것으려. 어머니는 스스로 악독한 시어머니라는 방패를 자처하신 겁니다. 제가 동네 사람들로부터 저렇게 착한 며느리가 저런 시어머니 밑에서 고생한다는 동정과 칭송을 받게 하려고 당신은 기꺼이 침을 뱉는 악역이 되셨던 겁니다. 어머니, 아니 엄마. 잠든 어머니의 구분 등 위로 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30년 동안 제가 퍼부었던 원망이 송곳이 되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제가 어머니는 피도 눈물도 없으세요. 라고 대들 때 어머니는 속으로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셨을까요? 당신이 지켜준 제 삶의 자리가 실은 당신의 명예를 갉아먹어 만든 자리였다는 사실에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의문은 여전히 남았습니다. 뚝배기 속 그 황금 열쇠와 땅 문서. 어머니는 그것이 나라에 공을 세워받은 것이라고 하셨죠. 저는 그날 밤 어머니의 서랍 깊숙한 곳을 뒤져 낡은 훈장 케이스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거기엔 제 친아버님의 성함이 적혀 있었습니다. 독립운동가 가문의 후손이었던 제 친부모님. 그분들이 남긴 유일한 유산이 바로 그 열쇠와 땅 문서였던 겁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자식들에게는 한 푼도 물려주지 않으면서도 제 부모님이 남긴 유산만큼은 뚝배기 밑바닥에 숨겨 30년을 지켜오셨습니다. 당신 아들이 사업 자금이 부족해 무릎을 꿇고 빌 때도 어머니는 그 뚝배기만큼은 절대 열지 않으셨습니다. 이건 내 목숨줄이다. 라고 외치셨던 그 말씀. 그것은 당신의 목숨이 아니라 바로 제 자존심과 제 미래를 지키겠다는 맹세였던 겁니다. 이 미련할 정도로 고지식한 사랑을 저는 어떻게 갚아야 할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어머니께 무릎을 꿇고
모든 것을 알았노라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안방 문을 열었을 때 어머니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열린 창문 너머로 찬 바람이 들이치고 있었고 아랫목에 있어야 할 그 낡은 뚝배기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맨발로 마당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대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바닥에는 어머니가 신고 계시던 낡은 고무신 한 짝만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습니다. 치매 증상이 심해진 와중에 무언가에 홀린 듯 뚝배기를 안고 집을 나가신 겁니다. 동네를 샅샅이 뒤졌지만 어머니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동네 저수지 근처에서 누군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저수지 둑길 끝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어머니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뚝배기를 가슴에 꼭 안은 채 시퍼런 물결을 내려다보고 계셨습니다. 오지 마. 내 딸 정이 건드리면 다 죽여버릴 거야. 이 열쇠는 아무도 못 가져가. 환청을 들으시는 건지 어머니는 허공을 향해 삿대질하며 울부짖고 계셨습니다. 제가 한 발짝 다가서자 어머니는 뚝배기를 번쩍 들어 올리셨습니다. 이게 없어야, 이게 없어야 우리 정이가 자유로워져. 이게 있는 한 정이는 평생 내 종이야. 내가 이걸 없애야 해. 그토록 소중히 지키던 유산을 이제는 저를 위해 버리려 하시는 어머니. 30년 비밀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어머니의 정신은 이제 마지막 절벽 끝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안 돼요. 제발 내려오세요. 제가 절규하며 달려가는 순간 어머니의 몸이 물가를 향해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뚝배기 안에서 예상치 못한 무언가가 쏟아져 나오며 공중을 날았습니다. 그것은 열쇠도 땅 문서도 아니었습니다. 풍덩, 정막을 깨는 파공음과 함께 차가운 물보라가 튀었습니다. 제 눈앞에서 어머니의 몸이 기우는 것과 동시에 그토록 애지중지하시던 뚝배기가 검은 물 밑으로 사라졌습니다. 어머니, 안 돼요. 저는 정신없이 물가로 뛰어들어 어머니의 옷자락을 붙들었습니다. 다행히 어머니는 물가 벼랑 끝에 간신히 매달려 계셨지만 정신은 이미 아득한 곳으로 떠난 상태였습니다. 어머니를 무트로 끌어올리는 그 짧은 시간,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한 사람의 얼굴만 떠올랐습니다. 바로 제 남편 기석 씨였습니다. 30년 전 제가 이 집의 문턱을 넘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어머니의 독설이 제 가슴에 박힐 때마다 남편은 늘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아니, 몸은 있었으나 마음은 늘 벽 뒤에 숨어 있었죠. 엄마가 원래 성격이 좀 불같잖아. 당신이 좀 참아. 노인네가 하는 소리를 일일이 다 마음에 담으면 어떡해? 그 무책임한 방관이 제 가슴에 얼마나 큰 멍을 들게 했는지 그는 알았을까요? 어머니가 물에 빠질 뻔한 이 급박한 순간에도 남편은 회사에 급한 일이 있다며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간신히 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와 젖은 옷을 갈아입혔습니다. 한참 뒤에야 허겁지겁 들어온 남편은 거실 바닥에 널브러진 젖은 옷가지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아니, 노인네 단속 좀 잘하지 이게 무슨 난리야? 당신 하나 믿고 내가 밖에서 일하는데 집구석이 이게 뭐야?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참아온 서름이, 아니, 어머니의 그 처절한 비밀을 알고 난 뒤에 느끼는 남편에 대한 환멸이 폭발했습니다. 집구석? 당신한테 우리 엄마가 이 집이 그냥 집구석이야? 어머니가 오늘 저수지물에 발을 담그실 때 당신은 어디서 누굴 만나고 있었는데? 남편은 당황한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당신 갑자기 왜 이래? 평소엔 어머니 미워서 죽겠다더니
이제 와서 효부 노릇이야? 나 피곤해. 밥이나 줘. 그는 몰랐습니다. 제가 어머니라고 부르는 그 존재가 사실은 저를 지키기 위해 평생 악역을 자처한 제 수호신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수호신을 가장 비참하게 만든 건 어머니의 독설이 아니라 바로 아들인 본인의 무관심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머니는 깨어나셨지만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뚝배기가 있던 빈 아랫목만 손으로 쓸며 꺼이꺼이 소리 없는 울음만 뱉으셨죠. 그런데 말입니다. 어머니가 물속에 던지려 했던 것, 그리고 공중을 날아갔던 그 무언가. 그것은 사실 황금 열쇠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저녁 무렵 저수지 근처 풀숲을 뒤져 찾아낸 것은 물에 젖어 퉁퉁 불어버린 낡은 베네 저고리 하나였습니다. 어머니는 정신이 나간 와중에도 당신의 아들에게 물려줄 땅 문서는 뚝배기 밑바닥 깊숙이 숨겨두셨지만 저를 위해 준비했던 그 베네 저고리만큼은 가슴에 품고 계셨던 겁니다. 그 저고리 가슴팍에는 제 태명인 복덩이라는 글자가 서툰 솜씨로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본인의 아들에게 줄 재산보다 남의 자식인 저에게 줄 이 작은 옷 한 벌을 더 귀하게 여기며 30년을 버티신 겁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TV 소리를 크게 키워놓고 낄낄대고 있었습니다. 안방에서 사경을 헤매는 어머니와 부엌에서 눈물 젖은 베네 저고리를 짜고 있는 아내의 슬픔은 그에게 그저 피곤한 일상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젖은 베네 저고리를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TV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당신, 이거 봐. 이게 뭔지 알아? 남편은 짜증 섞인 표정으로 쳐다봤습니다. 뭐야, 웬걸레 같은 걸 들고 와서. 아, 진짜 짜증나게 할래? 이게 바로 당신 어머니가, 아니, 내 엄마가 30년 동안 당신 모진 성격 다 받아내면서 지켜온 내 목숨줄이야. 당신은 효자지?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엄마가 차려준 집에서 살면서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한 가짜 효자. 저는 남편의 얼굴에 젖은 저고리를 던졌습니다. 이제 선택해. 이 집에서 나랑 같이 어머니의 진실을 마주할 건지 아니면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는 피곤하지 않은 삶을 찾아 나갈 건지. 남편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순종적이기만 했던 아내의 반란에 그는 큰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전쟁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뚝배기가 사라진 지금 그 안에 숨겨져 있던 진짜 유산, 그 황금 열쇠의 행방을 노리는 검은 그림자가 우리 집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치매 소식을 듣고 10년 동안 연락 한 통 없던 남편의 형제들이 갑자기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정체 모를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죠. 재수 씨, 어머니 뚝배기 어디 있습니까? 그거 나라에서 보상 나오는 땅이랑 연결된 거라고 하던데 좋은 말 할 때 내놓으시죠. 어머니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비밀이 가장 비열한 방식으로 가족들에게 알려진 것입니다. 과연 저는 이 굶주린 늑대 같은 형제들로부터 어머니의 유산과 우리 가족의 진실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어머니의 정신이 저수지 물결처럼 출렁이던 그날 밤 10년 넘게 그림자도 안 비치던 시댁 식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큰아주버님과 시누이, 그들의 눈에는 병든 어머니에 대한 걱정 따위는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 어머니가 품고 산다던 그 황금 열쇠와 땅 문서에 대한 탐욕만이 번들거리고 있었죠. 재수 씨, 어머니 치매라며? 진작 말을 했어야지. 우리가 모셔갈 테니 어머니 짐이나 챙겨요. 큰아주버님의 말은 번지르르 했지만 시선은 자꾸만 어머니의 장롱과 주방 구석을 훑고 있었습니다. 30년 세월, 명절 한 번 제대로 안 챙기고 어머니 생신 때
전화 한 통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저에게 독서를 내뱉을 때 노인네 망령 들었다며 비웃던 그들이 이제는 효도를 빌미로 안방을 점령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저들이 어머니를 모셔가려는 이유는 단 하나, 그 뚝배기 속에 숨겨진 유산 때문이라는 것을요. 저는 그들에게 어머니를 내줄 수 없었습니다. 아니, 어머니가 평생 지켜온 제 친부모님의 유산을 저들의 손에 더럽히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아주버님, 형님, 어머니 못 모셔가요. 제가 모실 거예요. 제 말에 신우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예, 정이야. 네가 무슨 수로? 너도 이제 골병 들었잖아. 우리가 시설 좋은 곳 알아봐 놨으니까 쓸데없는 소리 말고 비켜. 그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 어머니를 강제로 일으키려 했죠. 어머니는 겁에 질려 정이야. 엄마를 외치며 제 치맛자락을 붙들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번개처럼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지키기 위해 30년 동안 악독한 시어머니 연기를 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제가 미친 며느리가 되어 저들을 쫓아내야겠다고 말입니다. 저는 주방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뚝배기 대신 큰 솥에 된장을 풀었습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된장찌개 위로 저는 마당에서 퍼온 모래와 흙한 움큼을 집어넣었습니다. 제 손이 떨리고 눈물이 차올랐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들 오셨으니 식사나 하세요. 제가 정성껏 끓였습니다. 저는 광기 서린 웃음을 지으며 식탁에 찌개를 올렸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영문도 모른 채 숟가락을 들었죠. 한 입을 뜬 아주버님이 곧바로 찌개를 뱉어냈습니다. 이게 뭐야? 찌개에 왜 모래가 씹혀? 너 미쳤어? 어머, 아주버님. 어머니가 평생 저한테 이렇게 먹이셨거든요. 너 같은 년은 흙이나 먹고 살라고 하셨는데 이제 제가 어머니 대접해드리는 거예요. 왜요? 억울하세요? 그럼 아주버님이 직접 어머니 모셔가서 흙밥 한번 드셔보실래요? 저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며 밥상을 엎으려 했습니다. 당황한 신우이가 제 뺨을 때리려 손을 올렸지만 저는 그 손을 꽉 잡고 노려보았습니다. 때려요. 때려봐. 내가 이 집에서 30년 동안 맞은 게 얼만 줄 알아? 당신들이 어머니 모셔가면 나 바로 경찰에 신고할 거야. 당신들이 어머니 재산 노리고 노인 학대한다고 세상 천지에 다 알릴 거라고. 제 섯을 퍼런 기세에 질린 하이에나들은 욕설을 내뱉으며 집을 떠났습니다. 미친년 시어머니한테 원한이 깊어도 유분수지 라는 말을 남긴 채 말입니다. 문이 닫히고 정적이 찾아온 집안. 저는 바닥에 엎질러진 흙 섞인 된장찌개를 손으로 훑으며 통곡했습니다. 제 등 뒤로 어느새 다가온 어머니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정이야. 아이고 내 새끼. 찌개가 짜다. 너무 짜서 눈물이 나네. 어머니는 알고 계셨습니다. 제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제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는지. 어머니는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평생을 나쁜 시어머니로 사셨던 당신의 품이 이토록 넓고 깊은 줄 저는 왜 이제야 알았을까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떠난 줄 알았던 남편이 문 밖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아주버님이 몰래 건네준 듯한 의문의 약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남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아내를 보는 눈이 아니라 마치 괴물을 보는 듯한 눈이었습니다. 당신, 정말 무서운 여자구나. 재산 때문에 형님들한테 모래밥을 먹여? 그리고 우리 엄마한테 이런 대우를 해? 남편은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약병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형님이 그러더라.
당신이 어머니 정신을 더 흐리게 만들어서 재산을 빼돌리려고 한다고. 이제 못 참아. 어머니는 내가 병원에 모실 거야. 당신은 이 집에서 나가. 그가 들고 있는 약병. 그것은 어머니의 기억을 돕는 약이 아니라 정신을 잠들게 만드는 강한 진정제였습니다. 아주버님이 남편을 사주해 어머니를 산송장으로 만들려 한다는 사실을 저는 직감했습니다. 남편이 강제로 제 팔을 잡아 끌어낼 때 안방에서 어머니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 돼. 뚝배기가 깨졌다. 그것은 어머니의 환청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우리 가족의 마지막 버팀목이 부서지는 소리였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남이 아니라 나를 가장 잘 안다고 자부하는 내 곁의 사람입니다. 30년을 한 입을 덮고 산 남편 기석 씨는 제 진심을 읽기는커녕 형제들의 감언이설에 속아 저를 재산의 눈먼 악처로 몰아세웠습니다. 당신이 제정신이야? 어떻게 형님들한테 흙 섞인 밥을 먹여? 당신 정상이 아니야. 당분간 친정에 가 있든지 해. 남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음 송곳이 되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제가 왜 그런 미친 연기를 해야 했는지, 어머니가 물속에 던지려 했던 게 무엇인지 설명하려 했지만 그는 귀를 막았습니다. 이미 그의 머릿속에는 아주버님이 심어놓은 재산 보전이라는 단어만 가득했으니까요. 결국 그날 밤 남편은 사설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여기가 시설도 좋고 친구분들도 많대요. 잠깐만 계시다 오세요. 남편은 그것이 효도인 양 인자한 미소를 지었지만 제 눈에는 그게 현대판 고려장으로밖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짐승 같은 직감으로 상황을 알아채셨습니다. 평소엔 넋을 놓고 계시다가도 하얀 가운을 입은 사람들이 들이닥치자 제 손을 뼈가 바스라지도록 꽉 잡으셨습니다. 정희야, 나 안 간다. 저놈들이 나 잡아먹으러 왔다. 정희야, 살려줘. 어머니는 강제로 차에 태워졌습니다. 차창 너머로 저를 바라보던 어머니의 그 절규 섞인 눈빛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남편은 다 어머니를 위한 거야라며 저를 거실에 가둬두었죠. 어머니가 떠난 집은 무덤처럼 고요했습니다. 주방에는 아직도 어머니가 닦아놓은 낡은 행주가 걸려 있고 아랫목에는 어머니의 체온이 남아있는데 주인 없는 방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남편은 어머니를 보낸 뒤 곧바로 아주버님과 통화하며 집안 곳곳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보냈어요. 이제 그 뚝배기인지 뭔지 찾아볼게요. 예. 문서가 어디 있겠냐고요? 아, 뒤지다 보면 나오겠죠. 저는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제 친부모님의 유산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독한 시어머니로 사셨던 분을, 그 유산을 탐내는 자식들이 차가운 요양원으로 내몬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사람이 할 짓인가요? 이것이 30년 세월의 끝이란 말인가요? 다음 날부터 저는 매일 요양원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요양원 측에 며느리 면회 금지를 신청해 두었더군요. 제가 어머니의 정신을 더 어지럽힌다는 이유였습니다. 어머니 면회 좀 하게 해주세요. 제가 어머니 며느리예요. 안내 데스크에서 울고불고 매달려도 돌아오는 건 차가운 시선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사흘째 되던 날 요양보호사 한 분이 슬그머니 제 곁으로 다가와 제 손에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을 쥐어주었습니다. 어르신이 식사도 전폐하고 밤새 이것만 적으셨어요. 며느님 오면 꼭 전해주라고. 종이를 펼치는 순간 제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그것은 글씨라기보다 피눈물로 눌러쓴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정희야, 밥 잘 먹어라. 뚝배기는 깨져야 산다. 뚝배기 밑을 다시 봐라. 어머니는 알고 계셨던 겁니다. 당신이 요양원에 갇히게 될 것도
제가 쫓겨날 것도. 그래서 마지막 남은 정신의 불꽃을 태워 저에게 신호를 보내신 거였습니다. 뚝배기는 깨져야 산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이미 저수지 물속으로 가라앉아 버린 그 뚝배기를 어떻게 다시 보라는 말일까요? 저는 남편이 잠든 새벽 어머니의 안방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뚝배기가 놓여 있던 그 아랫목 장판을 들추고 벽지를 뜯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절망하며 바닥을 치던 그때 문득 어머니가 평소에 찌개를 끓일 때마다 유독 공을 들여 닦던 주방 싱크대 민 찬장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주방으로 달려가 그 낡고 어두운 찬장 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엔 어머니가 평생 쓰시던 또 하나의 무쇠솥이 있었습니다. 뚝배기가 사라질 것을 대비한 것일까요? 저는 그 무거운 솥을 들어 올렸습니다. 솥바닥 밑면 기름때와 그을음으로 가득한 그곳에 아주 작은 글씨로 무언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수지 버드나무 아래 세 번째 돌. 어머니는 뚝배기를 던지던 날 이미 진짜 유산을 옮겨두셨던 겁니다. 치매라는 안개 속에서도 저를 향한 그 사랑만큼은 단 한순간도 길을 잃지 않았던 것이죠. 저는 곧바로 저수지로 달렸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새벽이었지만 무섭지 않았습니다. 버드나무 아래 세 번째 돌을 들춰낸 순간 거기엔 황금 열쇠보다 더 빛나는 하지만 가슴을 찢어지게 만드는 진실의 기록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 친부모님의 유산 목록뿐만이 아니었습니다. 30년 전 어머니가 저를 며느리로 들였던 진짜 이유, 그리고 남편 기석 씨조차 모르는 기막힌 가족의 출생 비밀이 하나 더 적혀 있었습니다. 아, 어머니, 어떻게 이런 일을. 종이를 읽어 내려가던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고 진짜 비극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 종이에는 어떤 충격적인 반전이 담겨 있었을까요? 그리고 어머니가 요양원에서 목숨을 걸고 전하려 했던 마지막 경고는 무엇이었을까요? 새벽 4시 저수지의 물안개는 마치 어머니의 흐릿한 기억처럼 자욱했습니다. 버드나무 아래 세 번째 돌 밑에서 찾아낸 낡은 철제 상자. 그 안에는 물에 젖지 않도록 비닐로 겹겹이 쌓인 종이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펼쳤습니다. 이럴 수가. 이건 말도 안 돼. 종이에는 제 친부모님의 유산 목록과 함께 박 여사님, 그러니까 제가 시어머니라고 믿었던 분의 친필 유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서의 첫머리는 제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잔인한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정희야, 내 죄를 고백한다. 기석이는 내 친아들이 아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30년 동안 제가 남편이라고 믿고 섬겼던 사람, 어머니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며 키웠던 기석 씨가 어머니의 친자가 아니었다니요. 유서에 적힌 진실은 이랬습니다. 기석 씨는 어머니의 남편, 즉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밖에서 데려온 자식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당신의 가슴으로 낳은 자식이 아니라 남편의 외도로 태어난 아이를 평생 제 자식처럼 키우며 그 모진 세월을 견디셨던 겁니다. 더 기가 막힌 사실은 기석 씨가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어머니가 친어머니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에 재산만 챙겨 떠날 기회만 엿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그를 효자라고 믿었던 건 그가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벌인 정교한 연극에 불과했습니다. 같은 시간 요양원에서는 기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요양보호사에게 전해 들은 이야기는 참혹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밤 12시가 되면 굳게 닫힌 요양원 문 앞으로 달려가
손톱이 빠지도록 문을 긁으셨다고 합니다. 문 열어. 우리 정희가 위험해. 그놈은 내 아들이 아니야. 정희야, 도망가. 치매라는 안개가 어머니의 이성을 가렸지만 모성애라는 본능은 더 날카롭게 깨어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기석 씨가 저를 해치고 유산을 가로챌 것을 예감하고 계셨던 겁니다. 보호사들은 어머니를 정신병자 취급하며 진정제를 주사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약 기운에 취해 쓰러지면서도 벽에 손가락으로 글자를 새기셨습니다. 정, 희, 아, 뚝, 배, 기. 그것은 저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이자 당신이 목숨보다 아끼던 유산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이정표였습니다. 밤마다 열리지 않는 문 앞에서 울부짖던 어머니의 영혼은 이미 집으로 돌아와 제 곁을 맴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를 맞이한 것은 차가운 거실 불빛 아래 앉아 있는 기석 씨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제가 저수지에서 가져온 철제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언제 들어온 건지 그는 제 방을 뒤져 상자를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이거 찾으러 새벽부터 나간 거야? 정희야, 너 참 무서운 여자네. 이런 걸 숨겨두고 있었어? 남편의 목소리는 평소의 유약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탐욕에 찌든 낯선 짐승의 목소리였죠. 기석 씨, 당신 다 알고 있었지? 어머니가 당신 친엄마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내 부모님 유산 노리고 나랑 결혼한 거. 전부 다. 남편은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알면 어쩔 건데? 법적으로 난 어머니 아들이고 이 집도 땅도 다 내 거야. 너 같은 고아 출신 며느리한테 한 푼도 줄 것 같아? 어머니가 요양원에서 죽기만 하면 끝이야. 그러니까 조용히 짐 싸서 나가. 그는 저를 밀치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가 숨겨둔 진짜 땅 문서가 주방 어딘가에 더 있을 거라 믿고 찬장을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세월을 함께한 아내를 쓰레기처럼 취급하는 그의 모습에서 저는 인간의 탈을 쓴 악마를 보았습니다. 찬장이 부서지는 소리, 그릇이 깨지는 소음 속에서 저는 환청을 들었습니다. 정희야, 울지 마라. 이 집 주인은 너다. 뚝배기가 깨져야 진실이 산다.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주방 싱크대 밑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닦고 또 닦으셨던 그 바닥 타일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다른 곳보다 유독 반질반질하게 달아있는 그곳. 저는 망치를 들었습니다. 남편이 소리치며 달려들었지만 저는 온 힘을 다해 바닥 타일을 내리쳤습니다. 쾅! 쾅! 타일이 깨져나가고 흙바닥이 드러났습니다. 그 안에는 검은 비닐에 쌓인 낡은 노트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30년 동안 기록해온 가계부이자 기석 씨가 친자가 아니라는 결정적인 증거, 친부와의 유전자 검사 결과와 입양 기록이 담긴 비장의 카드였습니다. 이거야? 이게 네가 숨긴 거야? 남편이 노트를 뺏으려 제 목을 졸랐습니다. 숨이 막혀오는 순간 집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하지만 경찰을 부른 것은 제가 아니었습니다. 박 여사님 보호자 되십니까? 요양원에서 연락 왔습니다. 어르신이 창문을 깨고 탈출하시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지금 병원으로 이송 중입니다. 남편의 손이 힘없이 풀렸습니다. 저 또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당신의 몸을 던져서라도 이 지옥 같은 비밀의 문을 열고 싶으셨던 걸까요? 어머니의 생사는 알 수 없고 남편의 비열한 진실은 제 손안의 노트에 담겨 있습니다. 저는 맨발로 병원을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어머니는 무사하실까요?
그리고 이 잔인한 유산 전쟁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30년 고부 전쟁의 진짜 결말이 이제 병원 응급실 차가운 복도에서 밝혀집니다. 병원은 삶과 죽음이 가장 무심하게 교차하는 곳입니다. 요양원 창문을 깨고 탈출하려다 추락하신 어머니는 차가운 수술실 침대 위에 누워 계셨습니다. 하얀 시트보다 더 창백해진 어머니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제 심장 한쪽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엄마, 제발 눈 좀 떠보세요. 어머니의 거친 손마디는 이미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눈에 이상한 점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가 30년 평생 살점이 파고들 정도로 빼지 않으셨던 그 낡은 금가락지가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그 가락지는 어머니에게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습니다. 가난했던 시절 당신의 친어머니가 유일하게 남겨주신 유품이자 이거 하나는 지켜야 사람답게 죽는다며 목숨처럼 아끼시던 물건이었죠. 어머니의 손가락에는 가락지가 오랫동안 머물렀던 깊은 자국만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사경을 헤매는 노인의 손에서 강제로 보석을 빼내간 것입니다. 이 지옥 같은 순간에도 탐욕을 부리는 자가 누구인지 저는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응급실 복도 끝 남편 기석 씨가 누군가와 은밀하게 통화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형님, 가락지는 제가 챙겼어요. 근데 이 안에 열쇠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냥 평범한 금덩어리예요. 예, 땅 문서는요? 그건 정이 그 여자가 가로챘다니까요. 남편의 목소리에는 어머니에 대한 걱정은 단 한 방울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돈, 그리고 문서의 행방뿐이었죠. 저는 그의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제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불길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가락지 내놔. 제 목소리에 기석 씨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전화기를 숨겼습니다. 뭐야? 당신 미쳤어? 지금 엄마가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가락지 타령이야? 더러운 입으로 우리 엄마 부르지 마. 당신 손에 있는 그 가락지, 우리 엄마가 평생 당신 같은 놈 사람 만들려고 피땀 흘려 지켜온 거야. 당장 내놔, 이 악마야. 저는 그의 주머니를 뒤져 가락지를 뺏어 들었습니다. 남편은 이 여자가 정말 이라며 제 뺨을 때리려 했지만 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뚫어지게 노려보았죠. 때려. 하지만 똑똑히 들어. 당신이 찾는 그 땅 문서, 이 가락지 없으면 평생 못 찾아. 그리고 당신이 친자식이 아니라는 증거, 이미 내 손안에 있어.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저는 가락지를 빛에 비춰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치매 증상이 심해지기 전 저에게 스치듯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정희야, 이 가락지는 보석이 아니다. 이건 문을 여는 도구다. 마음의 문이 닫힌 놈들은 절대 못 여는 문말이다. 가락지 안쪽을 자세히 보니 아주 미세하게 깎인 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장식품이 아니라 정교하게 만들어진 인장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땅 문서를 은행 금고나 장롱 속에 두신 게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몸 가장 가까운 곳, 누구도 의심하지 못할 그 낡은 가락지 안에 모든 것을 담아두셨던 겁니다. 수술실 불이 꺼지고 의사가 걸어 나왔습니다. 고비는 넘기셨지만 의식이 돌아오실지는 미지수입니다.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남편은 의사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더군요. 죽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안도가 아니라 재산을 정리할 시간이 생겼다는 비열한 안도였습니다. 저는 그런 그를 향해 차갑게 웃어주었습니다. 기석 씨,
당신은 오늘부로 이 가족에서 제명이야. 내가 가진 이 노트와 인장 가락지로 당신의 모든 범죄와 사기 행각을 법정에 세울 거야. 어머니가 깨어나셔서 당신을 용서하신다 해도 나는 절대 안 해. 너 후회할 거야. 내가 가만둘 줄 알아? 아니, 후회는 당신이 하게 될 거야. 당신이 버린 게 단순한 노인이 아니라 당신을 지켜주던 마지막 신이었다는 걸 깨닫게 해줄 테니까. 저는 어머니의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호흡기에 의지에 힘겹게 숨을 내쉬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저는 사라졌던 금가락지를 다시 끼워드렸습니다. 어머니의 손가락에 가락지가 끼워지는 순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의 검지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더니 제 손을 꽉 쥐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감긴 눈꺼풀 사이로 굵은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는 의식 밑바닥에서 저를 부르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병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남편이 부른 사채업자들이었습니다. 그 가락지랑 노트 우리한테 넘기지. 안 그러면 이 할멈 호흡기 지금 당장 떼버릴 수도 있어.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저는 다시 한번 지옥 같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과연 저는 어머니의 목숨과 30년의 진실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비켜. 이 할멈 호흡기 떼기 전에 좋은 말로 할 때 내놔.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의 목소리는 병실의 정적을 잔인하게 찢어놓았습니다. 남편 기석 씨는 문 뒤에 비겁하게 숨어 제 눈을 피하고 있었죠. 제 손에는 어머니의 금가락지가 쥐어져 있었고 침대 위 어머니는 가느다란 숨을 몰아쉬고 계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빚쟁이가 아니었습니다. 아주버님과 남편 그리고 이 배후에는 어머니가 가진 땅 그 이상의 가치를 아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을요. 저는 가락지를 입안에 삼키려는 신용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건드리지 마. 이거 없으면 당신들이 찾는 그 보물 평생 구경도 못해. 이건 그냥 금이 아니야. 나만 아는 비밀번호가 걸린 열쇠란 말이야. 사내들은 당황했습니다. 사실 저는 도박을 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확신에 찬 목소리에 그들은 멈칫했죠. 그때였습니다. 혼수 상태였던 어머니의 손가락이 제 손등을 톡톡 3번 두드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경련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저에게 보내는 마지막 신호, 모스 부호 같았습니다. 사내들이 잠시 물러난 틈을 타 저는 어머니의 환자복 주머니에서 아까 미처보지 못한 작은 비닐 주머니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다 낡아빠진 30년 전 적금 통장 하나와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통장을 펼쳐본 저는 경악했습니다. 매달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3만 원, 5만 원씩 입금된 기록. 그리고 그 예금주의 이름은 시어머니 박 여사님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제 이름 김정희였습니다. 평생 저를 구박하며 콩나물 한 봉지 값에 벌벌 떠시던 그 손으로 어머니는 제가 시집 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제 노후를 위해 적금을 붓고 계셨던 겁니다. 그 통장 마지막 줄에는 비뚤베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희야, 시어머니가 미안하다. 이 돈으로 내 이름의 집 한 칸은 꼭 마련해라. 그래야 그놈들한테 안 쫓겨난다.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30년 전부터 남편과 아주버님의 본성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당신의 아들들이 어머니의 피를 빨아먹는 하이에나가 될 것을 예견하고 남의 자식인 저를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악마의 가면을 쓰고 돈을 숨겨오신 것이었습니다.
통장과 함께 들어있던 사진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젊은 시절의 어머니와 정복을 입은 한 남성, 그리고 갓난아기인 제가 있었습니다. 사진 뒤편에는 충격적인 단서가 적혀 있었습니다. 1945년 상해 임시정부 기록보관소 열쇠번호 032. 제 친아버지는 단순한 독립운동가가 아니었습니다. 해방 직후 사라진 독립자금과 임시정부의 기밀 문서를 지키던 마지막 파수꾼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품고 살던 그 금가락지는 바로 그 기록 보관소의 인장이자 열쇠였습니다. 어머니가 지키려 했던 땅은 개인의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나라의 역사가 담긴 땅, 그리고 그 땅 밑에 묻힌 독립운동가들의 피와 눈물이 담긴 기록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거대한 비밀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시장 바닥에서 된장찌개를 팔며 자식들에게조차 손가락질 받는 독종 노네로 위장하며 살아오신 것이었습니다. 아, 어머니, 이걸 혼자서 어떻게 해? 이때 병실 문이 열리고 남편 기석 씨가 혼자 들어왔습니다. 사채업자들을 따돌린 건지 그의 눈에는 살기가 가득했습니다. 정희야, 다 알았지? 그래, 그거 내놔. 그 가락지랑 사진. 그게 얼마짜린 줄 알아? 일본 놈들한테 넘기면 평생 먹고 자고도 남을 돈이야.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일본 놈들이라니? 당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기석 씨는 비열하게 웃으며 고백했습니다. 사실 그의 친아버지는 독립운동가를 밀고 했던 앞잡이의 후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사실을 알고도 원수의 자식을 거두어 사람을 만들려 하셨던 것이고, 기석 씨는 제 부모님의 유산을 다시 팔아넘기려 하는 역사의 죄인의 길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왜 당신한테 땅 문서를 안 줬는지 이제 알겠어. 당신은 아들이 아니라 독사였으니까. 저는 기석 씨의 뺨을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병실 안의 모든 기계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심장 박동 그래프가 직선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안 돼. 어머니, 의사 선생님. 간호사들이 들이닥치고 저는 복도로 밀려났습니다. 기석 씨는 그 혼란을 틈타 제 손에서 사진을 낚아채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진짜 열쇠 번호는 사진 뒤가 아니라 제가 이미 삼킨 척하며 숨겨둔 금가락지의 안쪽에 새겨져 있다는 사실을요. 어머니의 생명이 꺼져가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어머니가 30년 동안 지켜온 이 나라의 기록과 저를 향한 그 눈물겨운 사랑을 절대 헛되게 하지 않겠노라고. 복도 저편으로 도망치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경찰이 아닌 어머니의 수첩에 적혀 있던 마지막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국가보훈처죠? 30년을 기다린 뚝배기가 이제 깨졌습니다. 심장 박동 그래프가 다시 물결치기 시작했을 때 저는 그것이 축복인 줄만 알았습니다. 수술실 밖에서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낸 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어머니의 가녀린 가슴팍이 오르내리는 걸 보며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기도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살아만 주셔도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틀 뒤 의식을 되찾은 어머니의 눈동자에는 제가 알던 박 여사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헤맸고 입술은 쉴 새 없이 무언가를 중얼거렸지만 의미를 알 수 없는 음절들의 파편뿐이었습니다. 안개가 온다. 정희야, 불 꺼라. 그놈들이 불빛 보고 찾아온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추락 당시의 충격과 심정지 상태에서의 뇌 손상으로 인해 치매 증상이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선고였습니다. 이제 어머니의 정신은 30년 시집살이의 기억도 금가락지의 비밀도
모두 안개 속에 묻어버린 채 아주 먼 과거의 공포 속으로 도망쳐버린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정신은 하루가 다르게 멀어져 갔습니다. 어제는 저를 엄마라고 부르며 응석을 부리더니 오늘은 저를 일본 순사라며 소리를 지르고 베개를 던지셨습니다. 그런데 기이한 일이 있었습니다. 모든 기억을 잃어가는 와중에도 어머니는 제 왼손 네 번째 손가락만큼은 절대로 놓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가락지를 끼워드린 그 손가락 말입니다. 잠드신 와중에도 제 손을 꼭 쥐고 누군가 다가오면 으르렁거리는 짐승 같은 소리를 내며 저를 당신의 몸 뒤로 숨기셨습니다. 가라. 내 딸 건드리면 내가 지옥까지 쫓아간다. 기억은 사라졌지만 저를 지켜야 한다는 본능은 어머니의 뼈마디마디에 새겨져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의 마른 등허리를 쓸어내리며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저를 구박하던 그 모진 말들이 사실은 저를 이 세상의 풍파로부터 숨기기 위한 거친 울타리였다는 것을 정신을 놓아버린 어머니의 몸짓을 통해 이제야 온몸으로 깨닫고 있었으니까요. 어머니가 일반 병실로 옮겨진 날 또다시 기석 씨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주버님과 낯선 변호사 한 명을 대동하고 나타났죠. 그들의 손에는 상속 포기 및 재산 위임장이라는 제목의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정희야, 어머니 정신 더 흐려지기 전에 도장 찍어야 해. 네가 옆에서 잘 설득해. 어차피 어머니는 이제 아무것도 몰라. 남편의 목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제가 거부하며 그들을 밀쳐내려 하자 기석 씨는 어머니의 침대 머리맡으로 다가갔습니다. 엄마, 나 기석이야. 막내 아들. 여기 지장 하나만 찍어줘. 그래야 엄마 병원비도 내고 정희도 편해져. 그때였습니다.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던 어머니의 눈에 서슬퍼런 안광이 돌았습니다. 어머니는 기석 씨의 손목을 낚아채더니 인간의 힘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세게 깨물어 버리셨습니다. 아, 이 노인네가 미쳤나? 기석 씨가 비명을 지르며 물러났습니다. 어머니는 입가에 피를 묻힌 채 짐승 같은 눈으로 그들을 노려보며 외치셨습니다. 뱀이다. 뱀이 정의 목을 감고 있어. 죽여야 해. 저 뱀들을 다 죽여야 우리 정의가 살아. 소동 끝에 의료진이 달려와 그들을 쫓아냈고 어머니는 강한 진정제를 맞고 깊은 잠에 드셨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병실 안 저는 어머니의 곁을 지키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새벽 3시경 어머니가 아주 낮고 선명한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정희야, 정희야 자니?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 일어났습니다. 어머니의 눈이 기적처럼 맑아져 있었습니다. 촛불이 꺼지기 전 마지막으로 밝게 타오르는 회광반조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제 귓가에 입을 맞추고 속삭이셨습니다. 정희야, 시간이 없다. 가락지 알맹이를 돌려라. 그 안에 네 아버지가 남긴 진짜 지도가 있다. 그리고 미안하다. 너를 내 딸로 부르지 못하고 며느리라는 이름 뒤에 숨겨서 고생시킨 이 애미를 용서하지 마라.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더 죄송해요. 제가 아니다. 네가 살아야 우리 역사가 산다. 저놈들은 내 아들이 아니다. 내 배로 나왔어도 마음이 다르면 남보다 못한 법이야. 너만은 꼭. 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잦아들더니 다시 깊은 안개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머니는 다시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휘저으셨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제 손가락에 끼워진 어머니의 금가락지를 뺐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말씀대로 가락지 위에 박힌 작은 옥 장식을 힘주어 돌렸습니다.
딸깍. 작은 소리와 함께 옥 장식이 빠져나왔고 그 안에서 현미경으로나 볼 수 있을 법한 미세한 필름 조각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임시정부의 자금줄이자 이 땅의 진정한 주인들이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비밀 명부의 마이크로필름이었습니다. 그 순간 병실 문틈으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문 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난 이 새벽에 병실 문을 여는 자는 누구일까요? 저는 필름을 움켜쥐고 숨을 죽였습니다. 어머니의 가쁜 숨소리와 문고리가 돌아가는 소름 끼치는 소리만이 병실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의 병동은 죽음보다 깊은 정적에 잠겨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을 뚫고 제 병실 문고리가 아주 천천히 비명을 죽이며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필름 조각을 손바닥에 꼭 쥐고 어머니의 침대 밑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기익. 문이 열리고 들어온 것은 간호사가 아니었습니다. 검은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사내, 바로 기석 씨가 부린 사채업자 중 한 명이었죠. 그는 어머니의 머리맡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여기 어디 있을 텐데. 그 노인네가 죽기 전에 넘겼을 거야. 그의 거친 손이 어머니의 환자복을 거칠게 뒤지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옆에 있던 철제 수액 거치대를 휘둘렀습니다. 이 짐승 같은 놈들아. 병실까지 들어와서 이게 무슨 짓이야. 당황한 사내가 저를 밀치고 달아나려 했지만 저는 그의 옷자락을 붙들고 늘어졌습니다. 소란의 간호사들이 달려오자 사내는 창문을 통해 비상계단으로 도망쳤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이제 병원조차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어머니의 목숨보다 그 작은 필름 조각에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사내가 떠난 후 저는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의 낡은 청가방을 다시 뒤졌습니다. 요양원에서 가져온 짐꾸러미였죠. 그 안에서 저는 어머니가 치매 판정을 받기 직전까지 쓰시던 가계부 겸 요리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평생 저를 구박하며 가르쳐주지 않으셨던 박여사표 비법 된장찌개 레시피가 거기 적혀 있었습니다. 정희야, 된장찌개는 맛으로 먹는 게 아니다. 그리움으로 끓이는 거다. 멸치 10마리, 다시마 2장, 그리고 소태산 고갯마루 3번째 옹달샘물. 얼핏 보기엔 평범한 레시피 같았지만 30년을 어머니 밑에서 찌개를 끓여온 저는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어머니는 멸치 육수를 쓰지 않으시는 분이었습니다. 늘 황태머리를 고집하셨죠. 멸치 10마리, 다시마 2장, 소태산? 이것은 레시피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정신이 맑을 때 혹시라도 당신이 모든 것을 잊어버릴까봐 저에게 남겨둔 마지막 좌표였습니다. 멸치와 다시마의 숫자는 지도상의 좌표를, 소태산 고갯마루는 그 필름의 내용을 해독할 장치를 숨겨둔 곳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계셨습니다. 저는 병실 한 구석에 있는 탕비실로 향했습니다. 어머니의 레시피대로, 아니 어머니가 남긴 암호대로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멸치 10마리를 냄비에 담으며 저는 어머니의 지난 30년을 떠올렸습니다. 제가 찌개를 끓여올 때마다 맛이 짜다, 맹물이다, 타박하며 밥상을 밀치셨던 어머니. 그 모진 연극이 사실은 저를 지키기 위해 당신의 속을 까맣게 태우던 시간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니 멸치 머리를 떼어내는 제 손끝이 눈물에 젖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제가 끓여드릴게요. 어머니가 가르쳐주신 진짜 비법으로요. 보글보글 찌개가 끓어오르고 구수한 냄새가 병동 복도에 퍼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음식 냄새가 아니라 30년의 오해를 씻어내고 진실로 향하는 화해의 향기였습니다. 잠시 후
기적처럼 어머니의 코끝이 움찔하더니 천천히 눈을 뜨셨습니다. 짜다. 정희야, 찌개가 짜구나. 어머니의 첫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엔 예전의 서슬 퍼런 도끼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주 먼 곳에서 온 다정한 바람 소리 같았죠. 저는 어머니의 입술에 찌개 국물을 한 숟갈 흘려 넣어 드렸습니다. 어머니, 기억나세요? 이 맛 기억나세요? 어머니는 국물을 머금으시고는 제 손을 꼭 쥐셨습니다. 기억난다. 이 맛은 내 친구 정순이가 네 엄마가 가장 좋아하던 맛이야. 정희야, 이제 그만 끓여라. 이제 네 인생의 찌개를 끓여야지. 왜 이 늙은이 맛을 따라하니? 어머니는 마지막 힘을 다해 제 손등에 무언가를 적으셨습니다. 레시피에 적지 못한 마지막 숫자 하나. 8, 1, 5. 광복절. 그리고 제 친부모님이 돌아가신 날이자 어머니가 저를 품에 안고 피난길에 올랐던 그날의 숫자였습니다. 이 숫자가 필름의 마지막 암호였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미소를 지어 보이셨습니다. 평생 처음 보는 눈부시게 평온한 어머니의 민낯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힘없이 풀렸습니다. 심장 모니터의 박동 소리가 다시 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안 돼요. 아직 할 말이 많아요. 엄마. 의료진이 들이닥치고 저는 다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 손에는 필름이, 제 머릿속엔 마지막 좌표와 암호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으니까요. 병원 정문을 나서는 순간 기석 씨와 사채업자들이 차를 세우고 저를 가로막았습니다. 정희야, 이제 끝내자. 그 레시피 수첩이랑 가락지 내놔. 어머니도 이제 가셨다는데 네가 무슨 힘으로 버텨? 저는 그들을 향해 어머니가 쓰시던 낡은 뚝배기 조각을 높이 들었습니다. 아니, 이제부터 시작이야. 당신들이 30년 동안 먹어온 그 된장찌개 값이 얼마나 비싼지 이제 똑똑히 보여줄게. 과연 정희는 소태산 고갯마루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그리고 어머니가 목숨 걸고 지킨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마지막 유산은 세상 빛을 볼 수 있을까요? 어머니의 심장 박동 소리를 뒤로하고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제 뒤로는 기석 씨와 사채업자들이 탄 검은 승용차가 비명을 지르며 따라붙었죠. 폭우가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여도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암흑 속에서 제 이정표는 오직 하나, 어머니가 남기신 그 삐뚤빼뚤한 레시피 속 좌표뿐이었습니다. 정희야, 멈춰. 죽고 싶어? 차창 너머로 들려오는 기석 씨의 비명은 이제 사람이 아닌 짐승의 울부짖음 같았습니다. 30년 동안 남편이라 믿었던 자가 이제는 제 부모님의 유산을 가로채기 위해 제 목숨을 노리는 추격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소태산 고갯마루. 어머니가 된장찌개를 끓일 때마다 그곳 물이 아니면 맛이 안 난다며 그리워하시던 그 척박한 산등성이, 그곳이 바로 30년 전 어머니가 저를 품에 안고 피눈물을 흘리며 내려왔던 우리 역사의 마지막 요새였음을 저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산길은 험했습니다. 진흙탕에 바퀴가 헛돌고 차가 멈춰 섰을 때 저는 어머니의 낡은 청가방을 가슴에 품고 무작정 뛰기 시작했습니다. 뒤따라온 기석 씨 일당이 저를 포위한 곳은 깎아지른 듯한 소태산 절벽 끝이었습니다. 이제 포기해. 그 가방 내놔. 그 안에 든 필름이랑 문서, 어차피 너한텐 종이 조각일 뿐이야. 기석 씨가 숨을 몰아쉬며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어머니가 그토록 아끼시던, 하지만 병실에서 챙겨온 그 낡은 뚝배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뚝배기를 인질처럼 잡고 있었죠. 이거 네 시어머니 목숨줄이라며? 이거 깨버리기 전에 당장 가방 내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깨버려. 어머니가 그러셨어. 뚝배기는 깨져야 산다고. 당신 같은 놈 손에 들려있는 것보다 차라리 산산조각 나는 게 어머니 뜻이야. 기석 씨가 비웃으며 뚝배기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쨍그랑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30년 세월이 담긴 뚝배기가 박살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쏟아진 흙과 된장 찌꺼기 사이에서 기석 씨가 예상치 못한 물건이 튀어나왔습니다. 쏟아진 것은 금덩어리도 땅 문서도 아니었습니다. 깨진 뚝배기 조각들 사이로 드러난 것은 녹슨 무쇠 낙인 하나와 수십 장의 기부 증서였습니다. 기석 씨는 미친 듯이 흙더미를 뒤졌습니다. 이게 뭐야? 돈은 어디 있어? 땅 문서는? 저는 깨진 조각을 주워들고 울음 섞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기석 씨, 당신이 찾는 그 땅. 어머니가 벌써 20년 전에 사회에 다 환원하셨어.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위한 장학재단에 당신 몰래 한 푼, 두 푼 다 기부하셨다고. 이 무쇠 낙인이 바로 그 재단의 인장이야. 어머니는 알고 계셨던 겁니다. 탐욕스러운 아들들에게 이 유산이 넘어가면 결국 독이 될 것이라는 걸. 그래서 어머니는 당신의 아들이 아닌 나라의 미래를 위해 평생을 바쳐 지켜온 유산을 이미 제자리로 돌려놓으셨던 겁니다. 그럴 리 없어. 그럼 그 필름은? 그 마이크로필름은 뭔데? 저는 품 안에서 필름 조각을 꺼내 높이 들었습니다. 이건 당신이 팔아넘길 수 있는 보물이 아니야. 이건 당신 같은 밀고자 후손들이 저지른 죄악의 기록이자 내 아버지가 목숨 바쳐 지킨 이름들의 명단이야. 이건 돈이 아니라 역사란 말이야. 기석 씨가 필름을 뺏으려 달려드는 순간 산 아래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가 미리 연락했던 국가보훈처 직원들과 경찰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병실에서 건네주신 마지막 좌표와 암호는 보물이 묻힌 곳이 아니라 진실을 보호받을 수 있는 약속의 장소였습니다. 기석 씨와 사채업자들은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뚝배기 조각들을 보며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어머니가 왜 그토록 이 낡은 그릇을 닦고 또 닦으셨는지. 그것은 그릇 안에 담긴 돈 때문이 아니라 그릇을 비움으로써 지켜낸 당신의 자존심 때문이었음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사건은 일단락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차에 올라타려는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요양원에서 온 긴급 연락이었습니다. 보호자님, 박 여사님이 갑자기 사라지셨습니다. 병실에는 낡은 쪽지 한 장만 남겨두시고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고비를 넘기셨다던 어머니가 그 몸으로 어디로 가신 걸까요? 쪽지에는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희야, 된장찌개 식기 전에 돌아오마. 어머니는 치매의 안개를 뚫고 생의 마지막 힘을 다해 어딘가로 향하고 계셨습니다. 과연 어머니가 향한 그 마지막 부엌은 어디일까요? 요양원에서 사라지셨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달려간 곳은 병원도 소태산 정상도 아니었습니다. 제 발걸음이 멈춘 곳은 30년 세월 제가 눈물로 바닥을 닦고 찌개를 끓여내던 우리 집, 그 낡은 대문 앞이었습니다. 대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주방 불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들어선 주방. 그곳엔 환자복 위에 제 낡은 가디건 하나를 걸친 어머니가 쪼그리고 앉아 계셨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제 목소리에 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이 요칠 전에 그 흐릿한 침에 노인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30년 전 제가 이 집에 처음 왔을 때 저를 쏘아보던 그 날카롭지만 깊은 박 여사님의 눈빛이었습니다. 정이 왔니? 찌개가 아직 안 끓어서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니의 손은 이미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아궁이 앞을 떠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생의 마지막 에너지를 모두 끌어모아 정신을 붙들고 계신 그야말로 마지막 기적의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 곁에 주저앉아 그 차가운 손을 제 가슴팍으로 가져갔습니다. 제 온기라도 다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등을 가만히 쓰다듬으셨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하지만 세상 그 무엇보다 단단했던 파수꾼의 손이었습니다. 정희야, 내가 너를 참 많이도 괴롭혔지? 밥이 짜다, 국이 싱겁다. 내 마음속에 대못을 참 많이도 박았다.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부족해서 그랬던 거예요.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그게 다 저를 지키려고 그러신 거였다고. 어머니는 희미하게 웃으셨습니다. 말을 하면 비밀이 아니지 않니? 네가 내 밑에서 서러움을 배워야 나중에 내가 없어도 네 것을 지킬 독종이 될 거라 믿었다. 정순이, 네 친엄마한테 약속했거든.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너 하나만은 이 험한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으로 만들겠다고. 어머니의 눈에서 굵은 눈물 한 방울이 떨어져 제 손등을 적셨습니다. 그것은 30년 동안 어머니가 뚝배기 속에 가두어 두었던 단 한 번도 밖으로 내비치지 않았던 뜨거운 참회의 눈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품속에서 작은 종이 꾸러미 하나를 더 꺼내셨습니다. 그것은 제가 소태산에서 찾지 못했던 어머니의 마지막 진심이 담긴 편지였습니다. 이건 네가 나중에 혼자 있을 때 읽어라. 그리고 정희야, 저기 찬장 밑에 된장 단지 보이지? 그 안에 내가 마지막으로 담근 된장이 있다. 그거 아껴 먹어라. 네가 힘들 때, 세상이 너를 속일 때 그 된장으로 찌개 한 그릇 끓여 먹고 다시 일어서라. 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고개는 자꾸만 아래로 떨궈졌죠. 저는 어머니를 뒤에서 꼭 껴안았습니다. 평생 시어머니라는 거대한 벽으로만 느껴졌던 그 등이 이렇게 작고 가벼운 줄은 몰랐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한 번도 말 못했지만 사실 저 어머니 많이 사랑했어요. 제 고백에 어머니의 몸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나도 안다. 네가 끓여준 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다. 한 번도 맛있다고 말 못해줘서 그게 제일 미안하구나. 새벽닭이 울 무렵 어머니의 손에서 힘이 서서히 빠져나갔습니다. 주방을 가득 채운 된장 냄새는 어머니의 영혼을 배웅하듯 구수하고 따뜻했습니다. 어머니의 고개가 제 어깨 위로 툭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엄마, 대답은 없었습니다. 오직 창밖에서 불어오는 이른 새벽바람만이 어머니의 하얀 머리카락을 살짝 흔들 뿐이었습니다. 30년 고부의 악연도, 비밀스러운 역사의 파수꾼 노릇도, 그리고 가짜 아들의 배신으로 입은 상처도 이제는 모두 내려놓고 어머니는 평온한 잠에 드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차가운 손등에 제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슬픔보다 더 큰 것은 이제야 비로소 어머니를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다는 안도와 다시는 그 모진 잔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절망이었습니다. 그때 주방 바닥에 놓인 낡은 라디오에서 지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애국가가 흘러나왔습니다. 마치 평생을 이름 없는 애국자로 사신 어머니의 마지막 길을 기리는 헌사처럼 말입니다. 장례를 치르고 난 뒤 저는 홀로 주방에 앉아 어머니가 남기신 마지막 된장 단지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된장 속에서 저는 예상치 못한 물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금가락지도 필름도 아니었습니다. 30년 전 제가 이 집에 시집 오던 날 잃어버렸던 제 친정엄마의 유일한 유품인 은비녀였습니다. 어머니, 이걸 왜 어머니가? 은비녀와 함께 놓인 짧은 메모에는 제 상상을 초월하는 또 다른 진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숨긴 것은 단지 제 부모님의 재산만이 아니었습니다. 제 친정 가문과 시댁 가문 사이에 얽힌 피로 맺어진 운명적 거래의 전말이 이제야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과연 은비녀에 얽힌 두 가문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머니는 왜 죽는 순간까지 이 비녀를 된장 속에 숨겨야만 했을까요? 어머니의 장례식장은 쓸쓸했습니다. 재산을 노리던 아주버님과 남편 기석 씨는 경찰 조사를 받느라 나타나지 않았고 오직 저만이 상주복을 입고 텅 빈 빈소를 지켰습니다. 영정사진 속 어머니는 평소의 독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이 아주 먼 옛날의 수줍은 소녀처럼 웃고 계셨습니다. 저는 소복 소매 속에 감춘 그 은비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된장 단지 깊숙한 곳에서 발견된 제 친정엄마의 유품. 왜 어머니는 이 비녀를 30년 동안 숨겨오신 걸까요? 그때였습니다. 장례식장 입구에서 검은 정장을 차려입은 백발의 노신사 한 분이 들어섰습니다. 비서처럼 보이는 사내들의 부축을 받으며 들어온 그는 국화꽃 한 송이를 놓는 대신 어머니의 영정을 한참이나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자네가 먼저 가는군. 그 지독한 비밀을 끝까지 지킨 채로 노신사의 나직한 혼잣말에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깊이 말이죠. 조문을 마친 노신사는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제 손목을 보더니 제가 무의식 중에 쥐고 있던 은비녀의 끝부분을 가리켰습니다. 그 비녀, 자네 친어머니인 정순이의 것이 맞지?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 물었습니다. 누구신데 제 친어머니의 이름을 아시는 건가요? 노신사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한 회장이라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70년 전 해방 직후에 피비린내 나던 시절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자네 시어머니 박 여사와 자네 친모 정순이는 둘도 없는 동지였네. 하지만 자네 아버지가 지키던 임시정부의 비밀 자금을 노린 건 외부의 정만이 아니었지. 내부에 배신자가 있었어. 그리고 그 배신자의 칼날로부터 자네를 살리기 위해 두 여자는 운명을 바꿨네. 노신사의 입에서 나온 진실은 참혹했습니다. 당시 배신자 일당은 친모인 정순의 딸인 저를 죽이려 했고 박 여사는 자신의 친딸과 저를 바꿔치기 하여 피신시켰다는 겁니다. 즉, 박 여사가 평생 구박하면서도 지켰던 저는 친구의 딸이었고 박 여사의 진짜 친딸은 저 대신 죽임을 당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박 여사가 자네에게 왜 그토록 모질게 굴었는지 아나? 자네를 친딸처럼 아끼는 기색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숨어있던 배신자의 후손들이 자네가 정순이의 핏줄임을 눈치챌까 두려웠던 게야. 그래서 스스로를 악독한 시어머니라는 지옥에 가두고 자네를 구박받는 며느리로 위장시킨 거지.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30년 세월 제가 받았던 그 모든 모진 독설들이 실은 죽은 당신의 친딸을 대신해 저를 살려내기 위한 피맺힌 절규였다니요. 그 은비녀는 자네 친모가 박 여사에게 건넨 약속의 징표였네. 만약 내가 죽고 자네가 우리 아이를 키우게 된다면 아이가 30이 넘어 스스로를 지킬 힘이 생겼을 때 이 비녀를 전해주게. 그때가 바로 모든 진실을 밝힐 때다라고 말일세.
어머니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30년을 참으셨던 겁니다. 치매로 정신이 무너지는 와중에도 된장 단지 속에 그 비녀를 숨기며 제가 스스로 그 비녀를 찾아낼 때까지 버티고 또 버티셨던 겁니다. 노신사와의 대화가 무르익을 무렵 장례식장 입구가 다시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구속된 줄 알았던 아주버님과 변호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들은 한 회장을 보더니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한 회장님, 여기까지 웬일이십니까? 이건 우리 집안 일입니다. 재수 씨, 그 비녀랑 서류 당장 내놔. 그게 한 회장님이 찾는 그 유산의 열쇠라는 거 다 알아. 아주버님은 광기에 어린 눈으로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알고 보니 그들은 한 회장의 라이벌이자 과거 임시정부 자금을 배신했던 가문의 후예들과 손을 잡고 있었던 겁니다. 장례식장은 순식간에 과거의 원한과 현재의 탐욕이 부딪히는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영정 사진을 한번 보고 제 손에 든 은비녀를 꽉 쥐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도 숨을 곳도 없었습니다. 아주버님, 그리고 기석 씨, 당신들이 찾는 건 이 비녀 속에 없어. 이 비녀가 가리키는 건 돈이 아니라 당신들이 지은 죄의 무게야. 저는 한 회장이 건넨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 한 회장에게 미리 보낸 최후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편지에는 당신들이 지난 30년 동안 어머니를 학대하고 재산을 빼돌리려 한 모든 증거가 들어 있어. 그리고 한 회장님이 여기 오신 진짜 이유도 적혀 있지. 한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차갑게 아주버님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박 여사가 나에게 부탁했네. 만약 자신이 죽거든 이 집안에 숨어든 쥐새끼들을 한꺼번에 소탕해달라고 말이야.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시간이다. 장례식장 밖으로 수십 대의 경찰차가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절망한 아주버님이 품속에서 칼을 꺼내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래, 같이 죽자. 어차피 망한 거 비녀라도 부수고 가겠다. 은비녀를 향해 날카로운 칼날이 날아오는 순간 어머니의 영정 사진이 이유 없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아주버님의 칼날이 제 심장을 향해 날아오던 그 찰나 저는 죽음을 직감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발치에 떨어져 있던 어머니의 영정사진 액자가 제 발등을 찍으며 저를 뒤로 넘어뜨렸습니다. 챙그랑 칼날은 허공을 가르고 빈 벽에 박혔습니다. 아주버님은 제 손에 쥐어있던 은비녀를 낚아채려다 중심을 잃고 쓰러졌죠. 이게 다 뭐야? 내 돈, 내 인생. 광기의 어린 아주버님과 비겁하게 숨어있던 기석 씨를 제압한 건 한 회장이 데려온 경호원들이었습니다. 경찰들이 빈소 안으로 들이닥쳐 그들에게 수갑을 채울 때까지 저는 바닥에 떨어진 어머니의 사진을 품에 안고 덜덜 떨었습니다. 사진 속 유리 파편이 제 손바닥을 찔러 피가 났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죽어서도 저를 밀쳐 살려주셨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아주버님, 기석 씨, 당신들이 노린 건 이 은비녀가 아니라 당신들 마음속의 괴물이었어. 어머니는 그 괴물로부터 저를 그리고 이 나라의 조각을 지키신 거야.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멀어지고 한 회장은 제 손에 쥐어진 은비녀를 가만히 건네받았습니다. 그는 비녀의 머리 부분을 잡고 정교하게 비틀었습니다. 딸깍. 놀랍게도 은비녀 속은 비어 있었고 그 안에서 아주 얇게 말린 한지 한 장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70년 전 제 친부모님과 박 여사님이 함께 서명한 최후의 증언서였습니다. 거기에는 임정 자금을 노렸던 배신자 가문의 명단과 그 후손들이 현재 어떤 기업과
결탁해 있는지에 대한 모든 증거가 적혀 있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30년 동안 시어머니 행세를 하며 그 가문의 후예인 아주버님과 기석 씨를 감시해온 잠입자였던 셈입니다. 박 여사는 자네를 키우면서 동시에 그들을 감시했네. 적의 심장부에서 자네를 방패 삼아 숨기고 적들을 한 울타리에 가두어 때를 기다린 거지. 이 비녀가 세상 밖으로 나오는 오늘을 말이야.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왜 어머니가 밤마다 뚝배기를 닦으며 밖을 살피셨는지. 그것은 적들에게 들키지 않고 비밀을 갱신하며 보내는 어머니만의 처절한 의식이었다는 것을요. 장례를 마치고 어머니를 소태산 고갯마루 양지 바른 곳에 모셨습니다. 남편 기석 씨는 결국 공모죄와 사기 미수로 재판에 넘겨졌고 저는 홀로 어머니의 무덤 앞에 섰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남기신 마지막 된장 단지에서 퍼온 찌개를 작은 그릇에 담아 올렸습니다. 산바람을 타고 구수한 된장 냄새가 퍼져나갔습니다. 어머니, 이제 다 끝났어요. 저 이제 안 울어요. 어머니가 지켜주신 이 이름, 이 인생. 부끄럽지 않게 살게요. 그때였습니다. 환청이었을까요? 바람소리 사이로 어머니의 그 앙칼지지만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야, 찌개가 짜다. 물 좀 더 부어라. 저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모진 타박이, 그 짜디짠 잔소리가 사실은 저를 향한 가장 뜨거운 사랑의 고백이었음을 저는 무덤가에 엎드려 흙을 만지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다음번엔 안 짜게 끓여올게요. 그러니까 꿈속에서라도 맛있다고 한 번만 해주세요. 저는 어머니가 제 이름으로 남긴 보상금을 모두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위한 재단에 기부했습니다. 어머니가 30년 동안 지켜온 것은 돈이 아니라 긍지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시 그 낡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주인 없는 주방에는 여전히 어머니의 손때 묻은 행주가 걸려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어머니의 레시피가 아닌 저만의 레시피로 찌개를 끓입니다. 하지만 소금 대신 어머니의 눈물을 넣고 고춧가루 대신 어머니의 강인함을 넣습니다. 그렇게 끓인 찌개 한 그릇을 식탁에 놓으면 맞은편 의자에 앉아 저를 엄하게 노려보던 어머니가 보입니다. 그러다 이내 인자하게 웃으며 제 손등을 어루만져 주시는 환상이 보입니다. 고맙다, 내 딸 정희야. 어머니가 생전에 단 한 번도 부르지 못했던 그 말. 이제 제 가슴 속에는 그 마지막 한마디가 보석처럼 박혀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기억은 유통기한이 있을지 몰라도 사랑은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낡은 뚝배기는 깨졌지만 그 파편은 우리 가슴 속에서 진실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울림을 주었나요? 우리 곁에 어머니 혹은 며느리가 내뱉는 모진 말 한마디 속에 어쩌면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거대한 사랑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세상에 숨겨진 따뜻하고 위대한 이야기들을 발굴해내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어머니 혹은 소중한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한마디와 청취하고 계신 지역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에게 행복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니어 스토리 30년의 비밀 뚝배기 대장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